자, 이제 204페이지입니다. 아까 쌍동이 그랬죠. 이제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문제됩니다. 그중에 양괄호 2번 동시항명권 여기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양괄호 2번 동시항명권 써 있나요? 제목에 딱 동그라미 치시고 동시항명권. 그게 한마디로 미쳤냐 이 말, 미쳤냐라 써놓으면 돼요. 미쳤냐 하는 겁니다. 미쳤냐. 그러니까 제목이 동시항명권 그러죠. 무슨 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 같아요? 누가 뭐라 하니까 동시행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부터 해 그겁니다. 너부터 해. 그럼 미쳤냐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 이 말이죠. 다시 누가 너부터 해 그러니까 미쳤냐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항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는 쌍무계약은 양쪽 다 의무가 있죠. 그럼 쌍무계약에서는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는 특약 들어갑니다. 항상 임의 규정이에요. 약정이 우선합니다. 특약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약정 특약이 없다면 그러면 동시하는 게 공평합니다. 그때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돼요. 아무 약정 없을 때. 따라서 동시행해야 되는데 누가 야 너부터 해 그래요. 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라고 벌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하니? 라고 항변하는 게 이 동시항명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갑에게 돼지 한 마리 있거든요. 이 돼지를 을과 200만 원에 매매계약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갑은 돼지를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갑이 먼저 돼지를 넘기면 을이 월급 받은 다음에 200만 원 주기로 했대요. 그럼 약속대로 갑이 무조건 돼지 먼저 넘겨야 돼요. 그리고 을은 월급 받으면 돈 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을이 먼저 돈을 주면 갑이 돼지를 사서 한 마리 주기로 했대요. 그럼 약속대로 을이 먼저 돈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은 나중에 돼지를 넘기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약속대로요. 근데 200만 원 매매 계약만 했지 아무 약속 없대요.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동시에 하겠죠. 그래서 아무 특약 없는데 갑이 야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을이 미쳤냐는 겁니다. 반대로 이 돼지 같은 놈 네 먼저 돼지 넘겨 그러면 갑이 미쳤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특약 없을 때 서로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하죠. 이런 게 동시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갑이 가구가 있는데 을과 가구를 100만 원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양쪽 다 의무가 있죠. 그럼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른 겁니다. 즉 갑이 먼저 가구를 주면 을이 일주일 후에 돈을 주기로 했대요. 그럼 약속대로 갑이 먼저 가구를 넘겨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죠. 을은 일주일 후에 돈 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을이 먼저 돈을 주면 갑이 가구를 만들어서 뭐 책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기로 했대요. 그럼 약속대로 을은 먼저 돈 줘야 돼요. 그리고 갑은 나중에 가구 넘기면 됩니다. 뭐든지 약속이 우선이에요. 약속, 특약. 근데 아무 특약 없이 그냥 가구를 100만 원에 매매했다. 아무 특약 없죠. 그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먼저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을이 미쳤냐는 거예요. 반대로 을이 너부터 가구 넘겨 그러면 갑이 미쳤냐고 동시에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법은 약정이 우선해요. 근데 약정이 없을 때는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용으로 좀 바꿔보면 우리 시험은 부동산이 나오겠죠. 갑에게 부동산이 있어요. 을과 갑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10억의 매매계약했어요. 매매계약을 12월 1일 날 체결하면서 이날 뭐라 약속했냐면 금액이 좀 크니까 12월 15일 날 을이 중도금조로 3억을 먼저 주기로 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을이 잔금 7억을 다 준과 동시에 갑이 이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갑과 을이 약속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겠죠. 이날 다 이렇게 약속했겠죠. 그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12월 15일이 되면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죠. 갑은 변제기 없어요. 갑은 이날 채무 이행할 변제기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을은 이날 변제할 게 있네요. 그러면 갑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을 먼저 중도금 주기로 했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겠죠. 이게 선이행 의무예요. 을이 먼저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선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날 을은
중도금 먼저 줘야겠죠? 갑에게 뭐 같이 하자고 동시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나요? 갑에게 뭘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갑은 아직 변제기가 옛날 아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먼저 주기로 했으면 먼저 줘야 돼요. 그런 거지. 갑은 의무가 없으니까 뭘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없어요. 즉 우리 이날 이럴 수 있나 우리? 갑이 이날 전화했어요. 야 중도금 보내. 그럼 우리 미쳤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중도금 줘야 됩니다. 즉 갑이 중도금 보내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너가 소유권 넘기면 나도 중도금 못 줘라고 할 수 없죠. 먼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는 동시행할 거 없습니다. 선행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날이 오면 이날은 서로 이제 동시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날. 그래서 갑이 잔금 넘겨 그러면 우리 미쳤냐 하는 거예요. 동시행하자 항변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너부터 소유권 넘겨 그러면 갑이 미쳤냐 하는 거죠.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이날 같이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뭐든 약속대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날은 우리 선의행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선의행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우리 중도금 주려고 봤더니 이날은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약 15일 만에 여기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돈 주면 될까요? 이때는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줄라 봤더니 이동안에 사정 변화가 생겼으니까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동시함이 없으니까 어른 먼저 돈 줘야 됩니다. 자, 그럼 536조 법조문을 잘 이해하세요. 자, 1항 보시면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가로칩니다. 그게 한마디로 너가 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나도 못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가 하기 전에 나도 못해 그 말입니다. 같이 하자 이 말이죠. 그 다음 장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앞에 거절할 수 없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앞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거절할 수 없다. 이때예요. 이때 우리 봤을 때 상대방 변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고 중도금 못 줘라고 거절할 수 없어요. 중도금 먼저 줘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2항도 선행해요. 근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여기에요. 아까 선행 의무. 먼저 이행해야 되죠. 그럼 원래 먼저 이행하고 뭐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 그때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아까처럼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엄청 생겼대요. 그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가 전항이 1항을 말하죠. 그럼 1항 본문은 그러나 앞에요. 다시 1항 본문은 그러나 앞에. 그러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전항 본문과 같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항이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2항을 불안의 항변권이랍니다. 중도금 좋으시지만 가압류 저당권이 엄청 생겼으니까 불안해서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항을 불안의 항변권이랍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이 사례를 통해서 쭉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의의가 있죠. 의의는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설명드렸고 2번 요건도 기억, 니은, 디귿까지 다 읽어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필요 쓴 거고 이 사례 그대로입니다. 이제 오른쪽 오시면 3번 효과. 자, 이제 이걸 제가 좀 줄여서 볼게요. 자, 갑과 을이 이제 매매하면서 중도금 주고 이날 잔금과 소유권 인전을 동시에 하기로 했죠. 그럼 이날 서로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을도 소유권 안 넘겨도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잔금 안 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행기가 지났어요. 1월 10일까지 아직도 을도 잔금 안 주고 갑도 소유권 안 넘긴대요. 그럼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나요? 나무랄 수 없죠. 얘들은 동시에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갑이 돈 안 주면 을도 소유권 안 넘기는 겁니다. 반대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행 없이 이행기를 지났더라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둘 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행기 지나더라도 아무도 무슨 책임 안 져요. 서로 상대방에게. 갑은 을에게 나무랄 수 없죠. 자기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을도 갑을 나무랄 수 없어요. 자기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것을 아무런 책임 없다 그래서 이제 지체 책임 없다고 표현합니다. 3번 효과는 기억. 동시에 항묘권이 있는 자는 그럼 너가 할 때까지 나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니까 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니은 예컨대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 즉 이날 이렇게 소유권과 잔금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다음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즉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은 동시에 항묘권이 존재하므로 을은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갑이 안 하면 을도 안 해도 돼요. 그러게 이행기 지나도 둘 다 아무 책임 없어요. 그래도 을은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갑도 마찬가지예요. 갑도 을이 돈 안 주면 갑도 소유권 안 넘기니까 갑도 아무 책임 없어요. 서로. 그래서 항묘권 있으면 지체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 법조문을 정확히 이 사례를 통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험부담 다 보셨죠?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206페이지가 나옵니다. 206페이지. 이제 네모 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죠? 이건 일단 제목을 잘 보시면 계약을 갑과 을이 했다면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사실 계약을 갑과 을이 했다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해서 계약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 많이 하죠. 부모님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이 두 명이 한 겁니다. 내 부모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병원비를 1억에 주라고 보험계약을 둘이 체결할 수 있죠. 그럼 보험료는 매달 부모가 납부해요. 매달. 부모가 납부하죠. 근데 애가 아프면 보험료를 여러 억에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보험계약은 둘이 체결했습니다. 얘는 보험계약 안 했죠.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시험 안 나오지만 시험 안 나와요. 보험회사를 보험자랍니다. 보험자. 그럼 얘가 둘이 보험 계약했죠. 부모님 보험 계약자예요. 보험 계약자. 근데 이 지금 여기 사례는 누구를 위해서 계약했죠? 자녀가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랍니다. 그래서 용어를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험 계약은 둘이 했지만 얘가 혜택을 받잖아요. 얘가 피보험자고 보험회사를 보험자랍니다. 이런 게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 항상 부동산 관계가 있겠죠.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5억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을은 5억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소유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돈은 저 말고 병한테 갖다 주세요라고 갑이 부탁해서 우리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병에게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병에게 5억이라는 수익이 생기죠. 이게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갑이 처음에 요청했죠. 5억을 병한테 갖다 달라고 갑이 요청했으니까 갑을 요약자 그래요. 우리 알았다고 승낙했죠. 을 낙약자랍니다. 그럼 병은 수익자죠. 가만히 돈을 얻어요.
그래서 용어에 빨리 익숙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병에게 돈 갖다 주는 거죠? 을이 갖다 주죠. 을을 채무자 그래요. 제3자에게 돈 갖다 줄 채무자. 그럼 만약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야 빨리 돈 갖다 달라고 갑이 요청할 수 있죠. 얘를 채권자랍니다. 그러면 병을 여기서 제3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용어에 빨리빨리 익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병을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이 했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관계를 기본 관계라 그럽니다. 또는 보상 관계라 그래요. 보상 관계. 즉 을이 왜 병에게 5억을 갖다 주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갑에게 소유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병에게 5억을 갖다 줍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갑과 병도 무슨 관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갖다 주라 하겠죠. 그래서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 관계라 그래요. 대가 관계.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빨리빨리 익숙하면 여기는 무조건 맞습니다. 시험은 아주 쉬워요. 여기는 시험은. 근데 용어에 익숙 못해서 책 읽는데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분에 풀어야 할 거 막 2분 만에 풀고 그래요. 맞히긴 다 맞히거든요 이걸.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용어 정리 끝났죠? 자 그럼 을이 병에게 5억을 갖다 주면 병이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같으면 웬 떡이냐 받겠죠? 근데 안 받을지도 몰라요. 혹시 건설 공무원이에요. 내가 직접 돈 주다 찍히면 안 되니까 여러 개 돈 세탁해서 줄지도 몰라요. 그러죠? 또 고위 공무원이다 안 받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받겠지만. 그죠? 그래서 병이 돈 받으려면 병은 돈 받겠다고 수익의 삽시를 해야 돼요. 그래 나 5억 받겠다고 수익의 삽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돈 받겠다고 표시하면 그럼 이제 병이 을에게 5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돼요. 다시 병이 돈 받겠다라고 표시하면 이제 병은 을에 대한 5억 받을 권리가 딱 확정이 되고 이걸 법에서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제 병은 을에게 5억 받을 권리가 확정됐죠. 확정되는데 그 후에 갑과 을이 합의로서 이 계약을 뭐 4억으로 깎는다든가 또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 이를 이럴 수 있죠? 사실은 병이 갑에게 5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5억 받을 채권. 근데 내가 내 부동산 팔아서 5억을 갖게 했는데 일에게 대신 일을 주겠다 해보세요. 그래서 병이 그래 내가 당신에게 5억 받을게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채권 증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을에게 5억 받을 거니까 채권 증서 다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과 을이 계약 없애면 될까요? 그럼 병은 갑에게 증거를 다 없애버렸죠. 곤란할 수 있잖아요. 곤란할 수 있으니까 병이 을에게 돈 받겠다고 표시하면 그럼 병은 을에 대한 권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법에서 보호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 갑과 을이 합의로서 저 계약을 막 4억으로 깎는다든가 또는 없애면 안 돼요. 단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단 갑과 을의 고유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을이 사기 강박했다. 그럼 갑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해요. 갑이 소유권 넘겨야겠죠. 안 넘겨요. 그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독행위 자기 고유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 근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해할 목적으로 합의로 저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합의로. 병을 해할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만의 고유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럼 우리 너 뭐하니? 우리 돈 받을래 말래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 근데 병이 확답하지 않으면 다시 을이 야 너 5억 받을까 말까야? 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 받은다면 돈 주면 되겠죠. 근데 병이 확답하지 않아요.
그럼 민법상 모든 채권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대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병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거절을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걸 외우면 끝도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인데 확답이었으면 지금 이대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나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받는다 안 받는다? 아직 안 받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는 용어만 익숙하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206페이지는 상단에 539조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요? 자, 1학 보시면 계약에 와요. 계약은 이 계약을 말해요. 갑각을. 계약에 와요. 당사자 일방인 낙약자예요. 써보세요. 당사자 일방인 낙약자. 낙약자 을이 제3자가 수익자 병. 낙약자 을이 제3자 수익자 병에게 이행할 것, 즉 5억 줄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 수익자는 그다음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 채무자가 낙약자. 누가 나에게 돈 주죠? 갑이 아니라 을이죠. 채무자가 낙약자예요. 을에게 직접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간 낙약자적 을 낙약자 을이 대하여 계약이익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해서 이렇게 병이 돈 받겠다고 의사 표시했을 때 병이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수익 의사 표시. 법조문 해석하시고 그 밑에 1번 의의가 있나요? 1번, 2번 다 읽어보세요.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가 요약자, 채권자, 얘를 낙약자, 채무자 써놨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제3자를 얘기한 효력 있죠. 1번 낙약자 즉 채무자 을에게 수익을 삽시함으로써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 간의 계약 내용대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즉 병이 돈 받겠다고 하면 을에게 5억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음 2번 낙약자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구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540조예요. 그래서 우리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봤죠. 확답 없으면 그대로 있겠다 안 받겠답니다. 다음 3번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그 말이 수익의사 표시한 후 그 말이에요. 다시 3번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 그 말은 수익의사 표시한 후입니다. 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즉 갑과 을은 합의죠. 합의로서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단 책이 없지만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해야 할 목적으로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사억으로 깎는다든가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을이 사기 강박했다면 갑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시험 항상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살이 똑같아요. 무조건 갑을병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이래 나와요. 그래서 용어만 빨리 익숙하면 여기 무조건 한 문제 만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빨리 맞히냐 시간이 문제예요. 이런 거 한 3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어려운 문제를 좀 시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거 확실해요. 이건 무조건 맞히는데 시간이 관건이야 이 말이죠. 전혀 못 맞히겠다는 분위기 같아 지금. 맞출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네모 7번 이제 계약 해지가 있나요? 이제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없앨 수 있죠. 그게 이제 해지입니다. 일단 유효니까 해지나 해지합니다.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효일 때 해제나 해지합니다. 유효. 계약은 유효해야 돼요. 다음 해제는 일회성 계약에서 해제하면 행위시로 소고표가 있어요. 소고표. 근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했다.
매매 계약은 일회성이죠. 한 달 후에 해지예요. 해지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없어집니다. 근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를 향해서 없애는 겁니다. 앞으로를 향해서.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죠. 핸드폰을 그만 사용해요. 그러면 해지예요. 해지예요. 앞으로 그만 사용하죠. 해지. 해지예요. 지금까지 사용한 건 핸드폰 요금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만 사용하죠. 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에서 저 핸드폰 해지하러 왔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먹히지만 웃어요 속으로. 저것이 해지하고 해지를 모르네. 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저 핸드폰 해지하러 왔어요. 그래야 돼. 해지. 그래서 앞으로 그만 사용한다 말이죠. 신용카드를 자르느라죠. 해지예요. 해지예요. 저 앞으로 그만두는 거죠. 해지. 지금까지 쓴 건 돈 내야 돼요. 고용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 그만둬요. 임대차를 해지해요. 임대차. 지금까지 산 걸 없앨 수 없죠. 앞으로 그만두는 거죠. 이렇게 장래호가 해지입니다. 근데 시험에 해제가 잘 나와요. 해제. 그래서 해제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해지는 임대차에서 좀 나와 이제. 그럼 계약을 하면 지켜야겠죠.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없앨 수 없어요. 계약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 계약을 없애려면 없앨 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먼저 일방적 해제가 있습니다. 일방적 해제가 단독행위예요. 해제권자가 해지한다라고 말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단독행위를 알고 이와 반대로 합의 해제가 있어요. 또는 해제 계약이랍니다. 해제 계약. 이건 했던 계약을 둘이 합의로 없앨 수 있죠. 그걸 말합니다. 즉 어젯밤에 둘이 계약했어요. 둘 다 후회하고 같이 계약을 없앨 수 있죠. 그런 걸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랍니다. 그럼 일방적 해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약정 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미리 약속으로 정해뒀습니다. 법정 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가 있어요. 이행지체는 앞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행불능도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 일단 여기 두 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입니다. 이런 계약이요, 계약.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약정 해제는 다시 해제할 사유를 미리 약속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갑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해요. 근데 매매할 때 매수인이 그랬어요. 나 여기다 건물 질 건데 만약에 내가 토지를 사지만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 계약 해제합시다라고 둘이 약속해놨대요. 약정. 약정하고 매매 계약했죠. 근데 정말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네요. 그럼 갑은 잘 팔았죠? 허가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갑이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을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약속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일방적 해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갑이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을이 일방적으로 약정사유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요. 일방적 해제. 다음 법정 해제는 누가 채무를 행하면 즉 이행지체나 이행 불가능이 있으면 그 해제가 법정 해제입니다. 그럼 이행지체와 이행 불능을 나눈 이유가 이건 앞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는 최고를 한번 해야 돼요.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행 안 하면 그때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행 불가능이라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합의 해제는 했던 계약을 없앤다 그랬죠. 분명히 어제 갑과 을이 자기들이 좋아서 매매했거든요.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근데 둘이 밤새 후회했어요. 그래서 갑이 먼저 전화했죠. 우리 어제 한 계약 없애도 될까요? 라고 청약을 해요. 우리 어제 한 계약 없앨까요? 청약했습니다. 을이 노 그러면 해제 못해요. 근데 을도 저도 후회했어요. 그럽시다. 그래 해제합시다. 라고 승낙해서 청약 승낙이 일치했죠. 이렇게 합의로 계약 깰 수 있죠. 이런 게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해제 계약입니다. 합의료랑 똑같아요.
둘이 좋아서 결혼했죠? 나중에 합의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같이 살고 또 헤어지고 할 수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이건 청약과 승낙이 합쳐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잘 비교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있거든요. 법정해제. 이게 법에 있으니까 일단 세 가지 비교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법에 있으니까. 다시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뭘 말해요? 법정해제.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여기도 이런 둘 중에 이런 말을 꼭 써줘야 돼 이걸. 안 쓰고 그냥 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용어를 잠깐 비교하셨으니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법정해제만 공부합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 그럼 자 206페이지는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의의가 있나요? 의의 보세요. 해제 의의 보세요. 계약의 해제란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 효력을 소급 동원하십니다. 소급표가 해제는 소급적으로 소멸 동그라미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해제는 뭘 말한다? 아무거나 쓰면 법정해제를 말해요. 일방적 해제입니다. 네, 그 밑에 이러한 해제권에는 가로쳐 보세요. 첫 번째 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 가로칩니다. 여기까지. 다시 두 번째 가로 채무불이행 즉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 가로칩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우리는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법정 해제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구별 개념 있나요? 해지 보세요. 해지 오른쪽 첫째 점만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 효력을 장래 동그라미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소급표가 없죠? 장래요. 장래요. 그 아래 칸 합의 해제 있나요? 가로 열고 해제 계약이죠. 첫 번째 점 해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설을 딱 끊으세요. 소멸시키는 점에서까지 이렇게 합의로 약속으로 계약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당사자의 일방의 단독행위인 해제와 다르다. 그래서 얘들은 일방적 해제 그랬죠. 둘 다. 이 해제와 여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단독행위지만 여기는 둘이 합의로 계약을 깨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정 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럼 양가로 3번 해제권 발생 있나요? 법조문 두 번째 거 보세요. 544조. 544조 이행지체와 해지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행불능이 있어요. 자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게 하겠습니다. 매매는 12월 1일 날 했거든요. 다음 12월 15일 날 을은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고 갑은 이날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어요. 이전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날 둘 다 약속 지키기로 했죠. 근데 12월 15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을에게 교부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 주고 이거 받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돈을 준비 못했네요. 우리 돈 준비 못했죠. 그럼 채무불이행인데 이행 지체입니까? 이행 불능입니까? 앞으로 이행할 가능성 있죠. 이행 지체요. 그럼 갑은 곧바로 해지한 게 아니에요. 너 3일간 기회 준다라고 이행할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가 이행할 기회를 한번 줘요. 너 3일간 예를 들면 돈 가져와. 그런데도 이행 안 했을 때 그때 해지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해지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행할 기회를 주고 그때도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해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행지체예요. 물론 임의 규정이에요. 특이하게 우선합니다. 우리는 누가 지체하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한다. 그 특이하게 유예요. 특이하게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다 임의 규정. 특이하게 우선해요. 우리는 누가 채무를 행하면 해제 같은 건 필요 없다. 라고 약정하면 약정하는 겁니다. 곧바로 해제요. 근데 그 아무 약속 없을 때 법조문처럼 최고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행불능 아까 봐봤죠? 이행불능 아까 언제 봤죠? 아까 별장. 갑소의 별장을 을과 매매했어요. 12월 1일 날. 근데 별장이 소실됐다. 12월 3일 날. 갑 고의과실로.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집이 없어졌대요. 이게 후발주 불능이죠.
근데 채무자에게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까 이행불능했어요. 그럼 집이 아예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 갑에게 기회를 주는 게 불가능하죠. 집이 없어졌잖아요. 뭐 이행할 기회를 줄 필요 있나요? 없죠. 이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그냥 해제합니다. 최고 없이. 집이 없어졌으니까 최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544조 이행지체 해제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또 하십니다.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세요. 다음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긴 최고란 말이 없죠?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차이점입니다. 그럼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약정 해제권 있나요? 약정 해제권 아까 예를 들었죠? 약정 해제. 아까 이 사례 유사하게 책에 썼어요. 약정 해제는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이제 2번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기억과 니은 다 읽어보세요. 기억, 니은. 다 체크하세요. 기억, 니은. 칠판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디귿. 당사자 간에 최고 없이 해제하기로 특약 동그라미. 그럼 특약 유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법에서는 최고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끼리는 최고하지 말자고 약정하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 임의 규정. 그래서 특약 유예합니다. 특약한 경우에 그땐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약이 없을 때 544조가 적용돼서 최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이행불능도 기억, 니은 다 읽어보세요. 칠판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해제 효과가 있나요? 이제 우리는 법정해제 공부하니까 법정해제 사유는 뭐죠? 계약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법정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써볼게요. 이제 거꾸로 씁니다. 이제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타방 당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채무를 행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전혀 별도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는 소급회가 있다 그랬죠? 소급에서 계약이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마치 무효처럼 자기 채무를 아직 이행하기 전이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했는데 해제됐네요. 이행했는데 해제됐다면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자세한 건 1월 달 합니다. 즉 원상회복이란 계약하려면 만났겠죠.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다시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래서 해제는 이행했다면 다시 전 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기 전 상태로. 그리고 손해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4번 해제 효과에서 1번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 이후에 발생한 법률 효과는 모두 동일하십니다. 소급, 소멸. 소급표가 있죠? 소급에서 소멸한다. 2번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화살표 사선. 그다음에 이미 이행한 채무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경우에는 해지권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한다. 손해배상은 이제 이행이익 배상 원칙입니다. 이행이익은 계약대로 이행했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라면 유효일 때 손해배상 나오면 원칙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이럴 때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계약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몇 개 사례를 넣어서 붙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계약법 총론을 봤습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계약법 강론이 있죠. 그래서 원래 매매계약이 나왔는데 우리 최근 매매계약을 생략하고 그냥 계약금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계약금은 실생활에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약금을 공부할 텐데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내가 아는 계약금을 다 잊어버리세요. 이거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헛갈리지 않게 정리 나갑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가계약금 많이 주고받습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아요. 이건 법에 덮고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냥 관행상 있는 거라 이건 우리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이따 진짜 계약금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고 가계약금 그거 생각하지 이제 마시라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가계약금이 궁금하신 분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해요. 시험 안 나오니까.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 치고 가계약금 치면 딱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궁금하시면 이걸로 공부하세요.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제 내용이 제가 블로그가 나와서 설명 나온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 안 해요. 우리는 진짜 계약금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이제 계약금을 공부하겠습니다.